여러분, GDP 5% 성장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노인들이 밥 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시나요? 2026년 초 베이징 정부 청사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속사정이 어떻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2025년에 공식 발표한 GDP 성장률은 5%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여전히 5%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같은 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0%입니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1년 내내 물가가 단 한 푼도 안 오른 거예요. 경제가 정말로 5%씩 커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고, 돈을 쓰면 물건값이 따라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게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경제 규모는 분명히 커졌다는데 물가는 꿈쩍도 안 했다. 이건 정부가 억지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서 장부의 숫자만 끌어올린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발 성장인 거죠. 인민들 주머니에는 돈이 안 들어왔고 실제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성장률 5%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인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는 무역 쪽을 들여다보면 더 뚜렷해요. 2025년 중국은 역사상 최대치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수출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속사정은 정반대예요.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14억 인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수입이 확 줄어든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잘 나가서 남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 먹으니까 식비가 줄어든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실제 수입 품목을 뜯어보면 더 뚜렷해요. 원유, 철광석, 반도체 같은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있다는 건 공장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비재 쪽은 더 참담합니다. 화장품, 명품, 수입차 같은 품목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어요.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가장 공들이던 시장이 중국이었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백화점이 텅 비고 식당이 한산하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까지 꺾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에서 14억 인민들이 일제히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 답은 결국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아주 확고하고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자리 잡고 있어요. 14억 인민들의 풍요로운 경제 생활은 그 다음이고, 공산당의 완벽한 철권 통치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그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거죠. 왜 경제가 뒷전이냐고요? 시진핑에게는 뿌리 깊은 정치적 공포가 하나 있거든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민간 자본이 거대해지면 필연적으로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예요. 돈이 많아진 기업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진 시민들이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당의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시진핑은 바로 그 균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경제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통제력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칼이 2020년에 나옵니다. 3대 레드라인이에요.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집은 투기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거나 현금이 부족한 부동산 업체들한테 은행대출을 싹 다 끊어버리겠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과 방식이었어요. 당시 중국 부동산 산업은 전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 이상이 여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월급, 노인연금, 도로공사비가 전부 이 돈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이건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대동맥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거품을 빼더라도 5년, 1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예고도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비행기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당연히 추락하죠. 알면서도 자른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자본이 너무 커져서 당의 통제를 벗어날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경제가 망하는 것보다 통제력을 잃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두 번째 칼은 민간 기업을 향했습니다. 2020년 10월 상하이 와이탄 금융포럼에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의 금융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발언했어요. 비판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었죠. 근데 그 연설 직후 마윈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3개월 후 마윈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떨어진 건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짜리 벌금이었어요. 이게 신호탄이었습니다. 텐센트가 맞고 디디가 맞고 잘 나가던 혁신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의 몽둥이를 맞았어요. 중국 전체 고용의 80%를 책임지던 민간 기업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열심히 키워봤자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공포. 투자를 멈추고 확장을 멈추고 숨부터 죽이기 시작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벌어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나라에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칼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3대 레드라인의 칼날을 맞고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업계 1위 헝다그룹이었어요. 전국에 8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새 프로젝트의 분양 대금으로 기존 프로젝트 공사비를 돌려막는 구조거든요. 대출이 막히니까 이 회전판 전체가 한꺼번에 멈춰버린 거예요. 디폴트 선언, 2025년 홍콩 증시 상장 폐지, 42조 원짜리 제국의 99%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바로 뒤를 쫓던 2위 컨트리가든 역시 디폴트를 선언하며 두 손을 들어버렸고요. 근데 시장에 진짜 공포를 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위 업체 완커의 몰락이에요. 완커가 왜 유독 특별하냐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다름 아닌 선전시 정부거든요. 완증, 국유기업인 셈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헝다가 망해도 컨트리가든이 넘어져도 완커만큼은 정부가 끝까지 살려줄 거라고요. 근데 2025년 12월 그 완커마저 20억 유안 규모의 채권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HSBC는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싹 다 붕괴한 건 특정 회사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중국 전역에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채 공사가 완전히 멈춰버린 미완성 아파트들이에요. 중국에서는 이걸 란웨이로우라고 부릅니다. 썩어 빠진 꼬리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흉물들 하나하나에 평범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겠다는 소박한 꿈 하나로 티 같은 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쏟아부은 수백만 가구의 인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못 들어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은 대출이자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도 1997년 IMF 때 건설사 부도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 위에서 이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2025년 딱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377개의 중소형 은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40개 꼴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걸 건전한 구조 조정 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은행이 40개씩 증발하는 걸 건전하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산에 직격탄을 맞은 건 당연히 그 은행에 소중한 돈을 맡겨놓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은행 부실로 인해 예금자 40만 명이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찾지 못하는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터졌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은행 앱을 열었는데 잔액이 0원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급하게 ATM으로 달려갔더니 기계마저 돈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자녀 학비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가서 아수라장이 됐고 그 시위 영상이 중국 SNS에 잠깐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 딱 잠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 시스템이 해당 영상을 전부 삭제해버렸거든요. 40만 명의 절박한 비명이 인터넷에서 통째로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지방정부들이 꼼수를 부렸어요. LGFV라고 하는 지방정부 자금조달용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건데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예요. 정부가 직접 빚을 내면 장부에 찍히니까 이 유령회사 이름으로 숨겨진 빚을 잔뜩 끌어다 쓴 겁니다. 이 유령회사들이 수익성은 전혀 없는 텅 빈 유령도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 같은 무리한 인프라 사업에 쏟아부은 빚만 무려 87조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1경 7,600조 원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 빚을 막으려면 최소 34조 위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중앙정부가 내놓은 구제금융은 고작 10조 위안이었어요. 필요한 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왜 인민들이 돈을 안 쓰는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중국 인민들이 돈을 안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플레이션 공포예요.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는데 다음 달이면 95만 원으로 떨어질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안 사죠.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 달 뒤에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를 무기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14억 명이 다 같이 이러기 시작하면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직원을 자르기 시작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꽁꽁 닫아요. 지갑이 닫히면 물건이 더 안 팔리고 기업이 또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 지독한 악순환의 늪에 중국 경제가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받는 가격을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3년 넘게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 불황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17%대까지 치솟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5명 중 1명은 사회에 발조차 디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감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탕핑이라고 합니다.
논쟁을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결승선이 없으니까 아예 달리기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이죠. 최근에는 탕핑보다 더 극단적인 바이란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통째로 내버려두겠다는 자포자기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얹혀 살며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란웨이러우예요. 공사가 멈춘 미완성 아파트에서 따온 건데 완성되지 못한 건물처럼 완성되지 못한 어른이라는 뜻이 담긴 거죠. 이 신조어 하나에 중국 청년 세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골마가는 위기가 이제 거리 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노인 시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터진 시위만 3,000건이 넘는데 그중 75%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선전시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장 문이 닫혔거든요. 밀린 월급 석 달치에 퇴직금까지 단 한 푼도 안 주고 사장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여성 노동자 3,000명이 공장 앞 도로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체제를 뒤집겠다거나 혁명을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내 월급 내놓으라는 그냥 먹고 살겠다는 시위였던 거죠. 이런 절박한 생존형 시위가 상하이부터 네이멍고 자치구까지 중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19.5%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수출의 약 5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입니다. 근데 이미 경고등이 켜졌어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4년 19.5%,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18.2%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중무역 수지가 3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문제예요. 2023년 181억 달러 적자, 2024년 69억 달러 적자. 1993년 이후 30년간 계속 흑자였던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바뀌었고 2025년에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느냐?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합성 수지 등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은 2025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대중국 반도체 수출만 따로 떼어보면 오히려 9.6% 감소했어요. 중국이 DDR4 같은 기존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다행인 건 이 빈자리를 대만과 아세안이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 55.7% 급증했어요. AI 반도체용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만 TSMC 쪽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 수출의 탈중국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에요. 화장품 쪽도 봐야 합니다. 한때 K뷰티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 인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철강, 석유화학도 중국 부동산 붕괴로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관세라는 변수가 겹칩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출품에 최고 145%의 관세를 때렸거든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려면 관세만 145만원이에요.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양날의 칼이에요.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한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 내수가 죽으면서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거든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선택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2026년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됐습니다. 4.5%에서 5%. 기존 5%에서 낮춘 건데 이 숫자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1991년 천안문 사태 여파 이후 무려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거든요. 매년 당당하게 5%를 외치던 시진핑이 전 세계 앞에서 고도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성장률 목표치가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예산서입니다. 성장률은 깎아놓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라는 역대급으로 잡았어요. 빚으로 나라를 연명하려는 거죠. 여기에 예산서를 딱 한 줄만 더 읽어보면 이 정권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방비 7% 증액, 총액 400조 원 돌파. 인민들이 텅 빈 그릇을 들고 거리에 서 있는 나라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미사일과 군함에 쓸 돈은 오히려 늘린 거예요. 예산서라는 게 결국 이 나라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숫자로 고백하는 문서잖아요. 이 정권은 바로 그 문서에 14억 인민의 밥그릇보다 대만 압박과 권력 유지가 더 급하다고 직접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위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인구 절벽입니다.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연속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세자녀 정책으로 바꾸고 출산 장려금까지 뿌렸는데 청년들 반응이 어땠냐면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냐는 거였어요.
샴핑하고 바이란하는 세대한테 아이를 낳으라니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이게 왜 돈으로 안 되는 문제냐면 지금 당장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그 아이가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려면 최소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연금을 타갈 노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중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부동산 붕괴가 지방재정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이 은행을 끌어내리고 은행이 서민 자산을 태우고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이 쓰러지는 이 모든 고리의 끝에 연금 고갈이라는 최종 폭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중국의 미래는 세 가지입니다. 일본처럼 20년에서 30년간 성장이 멈추는 장기 불황, 자존심을 꺾고 슬쩍 부양책을 쓰는 통제된 위기 관리, 그리고 은행 연쇄 파산과 사회 혼란이 정권을 덮치는 소련식 연쇄 붕괴예요.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에는 영향이 옵니다. 장기 불황이면 대중 수출 감소가 고착화되고 통제된 위기 관리면 위안화 약세로 한국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아요. 소련식 붕괴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출렁이면서 한국 증시와 환율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둘째,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ETF나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리스크를 재점검할 때입니다. 셋째, 수출 다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세요. 한국 수출 구조가 이미 대만, 아세안, 인도 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에 올라타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한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던 공동부유는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는 공동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봐달라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계속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거. 오늘 당장 내 증권 앱 열어서 보유 종목의 중국 매출 비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글로벌 돈의 흐름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